고요한 밤하늘 아래 한국의 오래된 전설들이 다시 살아 숨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어둠에서 온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곳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길을 잃은 영혼들이 아직도 떠들고 있죠. 불을 끄고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서운 기미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때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자주 손을 삼촌에게 내밀고 삼촌을 따라달려가 보냈다. 하지만 즐겁게 손을 내밀고 달리던 내가 가다 잘못해 넘어지기라도 하면 삼촌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리기시곤 했다. 그런 마음씨 따뜻한 분이셨다. 차위인이 되고 몇 해 지났을 무렵 나로 삼촌과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TV를 보고 있었다. 그날은 드물게 우리 둘 다 과음문에서 잔뜩 신을 내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 이야기까지 꺼내게 되었다. 당시 종종 TV에서 나오곤 하던 강시영화를 본 내가 잔뜩 겁에 질려 반에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즐겁게 꺼내놨다. 삼촌에게 꼭 매달려 숨은 채 조심조심 화장실로 가던 내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랐다면서 삼촌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크게 웃었다. 어릴 적 부끄러운 이야기에 조금 화가 난 나는 삼촌을 놀릴 겸 어린 시절 내 손바닥을 무서워하던 삼촌의 이야기를 꺼냈다. 한동안 나는 삼촌이 얼마나 한심한 꼴로 내 손바닥을 무서워하며 도망쳐 다녔는지 심술궂게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문득 삼촌의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랄 만큼 정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삼촌이 화가 난다 싶어서 당황해 사과부터 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삼촌이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삼촌이 이야기하기만을 기다렸다. 기다리다 못한 내가 뭐라 한마디 하려는 순간 삼촌은 느릿느릿 이야기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 삼촌은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트럭 운전사의 조수라고 해도 삼촌은 아직 면허도 못 따고 학원에 다닐 무렵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로 계약한 운전사 옆에 앉아 길도 익히고 운전도 배우면서 집이나 다루는 것이 다였다. 젊은 시절이었기에 짐을 다루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목적지까지 하는 게 중간에는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삼촌은 그저 창밖 정치만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드물게 꽤 먼 곳까지 가게 되었다. 운전사랑 이야기할 거리도 다 떨어진 삼촌은 평소처럼 고속도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지방은 며칠 전 눈이 내렸던 듯 고속도로 길 여기저기나 벼란 가장자리에는 희미하게 반쯤 녹은 눈이 남아있었다. 잠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삼촌은 옆에 달리는 차 안에 잘된 여자아이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멍하니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 여자아이도 삼촌을 바라본 것인지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차차 웃는 얼굴로 삼촌을 바라봤다고 한다. 삼촌도 미소를 지어주며 가족끼리 여행이라도 왔나보다 싶어서 부러운 마음에 계속 여자아이를 바라봤다고 한다. 그러자 아이는 신이 난 듯 웃으며 유리창에 딱 달라붙던 삼촌을 향해 그 작은 손을 열심히 흔들었다. 기분이 좋아진 삼촌도 손을 흔들어 주려는 순간이었다. 운전을 하고 있던 트럭 기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삼촌도 깜짝 놀라 앞을 보니 거기에는 눈 때문에 타이어가 미끄러져서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내려오고 있던 대형 트럭이 보였다. 삼촌의 트럭도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은 탓인지 천천히 자체가 옆으로 기울고 있었다. 서서히 안이 유리창에 다가오는 아스팔트를 보며 삼촌은 트럭이 옆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장황해서 안전벨트를 꽉 붙잡고 추격에 대비하는 삼촌의 눈앞에 똑같이 눈 때문에 미끄러져 옆으로 기울고 있던 여자아이를 찾아보렸다. 여자아이는 옆으로 떨어지는 차 유리창에 딱 눌러붙어 있었다. 자랑스러운 얼굴이 유리창에 꽉 눌러붙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이윽고 옆으로 기울던 호텔 차는 아스팔트에 내던져지듯 굴러떨어졌다. 빙글빙글 돌면서 여자아이가 붙어있는 유리창 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얼굴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피가 흩날렸다. 창촌의 눈에는
그 모든 광경이 고속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천천히 비치고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결국 상촌이 탄 트럭도 그대로 전복했고 상촌은 그 충격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상촌은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고 한다. 이번 도중 병원하러 갔던 상사의 말에 따르면 그 여자아이는 교통사고 충격 때문에 시신마저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후 상촌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그리고 결혼한 뒤 아이를 얻게 되었을 때 아이가 그 여자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해도 공포란에 시달리게 되어 결국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상촌은 아이의 손바닥을 보면 그때도 광경이 저살하다 두려움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피초설리가 돼서 새빨갛게 물든 채 작업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의 형체가 부어서 가는데 거기 달아붙은 작은 손바닥만은 하얗더라. 그렇게 말하고 어린이들과 옅어진 소주를 단숨에 들이킨 후 빈손으로 마구 머리를 긁던 상촌의 모습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2008년에 대학원 학위과정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실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의학 관련한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실험실이 2008년에는 다른 실험실과는 떨어진 옆 건물로 옮기면서 이상한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옮긴 건물은 총 3층 건물로 가운데 로비로 들어가게 되면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고 2층 왼쪽으로는 법의학 교실, 계단 옆으로는 여자 화장실, 왼쪽으로는 시체 냉동고실이 있었습니다. 2층이 저희 실험실이 이사한 곳이었고 3층은 예부와 실습실이었죠. 제 실험실은 새벽까지 해야 되는 실험이 많아서 새벽까지 홀로 연구실에 남아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퇴근한 늦은 저녁 시간이 되면 창문이 모두 닫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실 건너편에서 끼익끼익하는 의자 돌리는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면 조용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끼익끼익 의자 돌리는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없는 새벽 2시쯤이면 가끔 2층에서 쇳걸상 끄는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은 예보학 실습실이다 새벽에 실습도 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2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을 갈 때나 3층 복도의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를 듣곤 했고 출입진 이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연구실에서도 복도를 거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제가 환청을 듣거나 예민한 편이 아니냐고 하신다면 전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실험실이 그 단골로 옮기로부터 계속 그런 일이 발생했고 제가 친구와 함께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진 않았죠. 사실 제가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가장 커다란 경험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모두 퇴근하고 그날은 저도 9시 반쯤 퇴근했습니다. 이미 밖은 어두컴컴했지만 실험이 일찍 끝났다며 신나게 퇴근 준비를 하고 기숙사를 향해 건물을 나서는데 문득 화장실을 들렀다 가야겠다는 마음에 2층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1층은 로비가 있긴 하지만 왼편으로는 거비한 교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70년 시체 냉장고가 있는데 로비에서는 그냥 막혀있는 벽으로 보였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이상하게 천장이 높고 들어가서 오른쪽 벽이 시체 냉장고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평소에는 화나 대낮이 아니고서는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을 빨리 가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1층 화장실에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화장실의 구조는 손잡이가 없는 무거운 문을 왼편으로 젖혀서 밀고 들어가면 문은 굳이 닫지 않더라도 스스로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문 뒤쪽으로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벽에 붙어있고 오른쪽으로는 또 다른 커다란 거울이 있는 세면대가 2칸, 정면으로는 화장실이 3칸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고 누군가 화장실에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쯤에서 눈물을 조금 급했지만 기분이 이상해서 화장실 3칸은 모두 열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제일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은 제가 들어올 때 닫혔고 그 이후로 문이 열리는 소리나 닫히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문소리가 워낙 커서 제가 못 들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간에서 뭔가 신경질적으로 지지를 도르륵 푸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기에 지독을 했지만 제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며 의연한 척 볼일을 마치고
따라서 다시 옆간을 확인했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상해도 손을 씻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세면대로 재빨리 당했죠. 구부정하게 앞으로 숙이고는 손을 씻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가 메고 있던 백팩을 힘껏 뒤로 당긴 듯이 갑자기 제 상체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하던지 씻던 손이 튕겨져 나온 것도 물론이거니와 한번 물러서지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제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고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세면대의 뒤쪽으로는 젖힌 거울 뿐이었기 때문에 백팩이 어디 걸릴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직업하고 다시는 그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얼마 후 그 건물이 재건축하면서 그 화장실은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쾌거 실험용 시체 중에는 무연고자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을 편안하게 가지 못한 영혼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게 안에 있다 싶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의료계담이나 병원계담을 보면은 꼭 시체 안치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게 많습니다.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누군가 팔을 잡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특히 많죠. 화장실 벽 반대편에 바로 시체 냉장고이니 누가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우덜동도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혼자서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전농동에서 발생했던 실화입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만화가게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건물 지하 2층에 있었죠. 가게 주인인 A씨다. 만화가게를 인수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기였습니다. 아이들이 만화책을 보면서 짜장면을 먹다가 땅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부동이었습니다. 곧바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는 그 가게에 주문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죠. 그렇게 다시 아이들이 읽은 만화책 창고를 체크하던 도중 한 여자아이가 만화책을 집어던지고 비명을 지릅니다. 당시 A씨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주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건물주와 A씨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만화책 안에 엄청나게 쏟아져 있는 두더기를 발견합니다. 그걸 본 건물주는 그를 참는 A씨에게 가게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핀잔을 주고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또 며칠 후 어느 학부모가 만화가게로 찾아와서 화를 냈는데 아들이 빌려간 만화책에 있던 두더기 때문이었습니다. 만화책이 있는 구더기 때문에 온 집안이 구더기 추성이라고 항의를 했던 거였는데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H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이들에게 물어서 구더기가 특히 많이 나오는 장소를 알아냅니다. 이때만 해도 근처에서 쥐들이 들끓었고 주변 쥐들에게 구더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쥐가 문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가게로 돌아온 H는 만화반에서 아이들과 TV를 보며 스포츠를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만화가게는 정전이 되어버립니다. 그 반대로 성냥을 쳐서 주변을 밝혔는데 짜증을 내고 있던 여자의 옆에 누군가 서 있었고 자세히 보니 하얀 블럭소리를 입고 얼굴이 썩어 있는 여자가 서 있던 겁니다. 그걸 본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던 찰나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미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졌죠.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바로 다음날 또다시 그 여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영어를 마치고 불을 끈 순간 자기 안에서 그 여자가 또 나타났던 거였죠. 놀란 H는 황급히 집으로 도망쳤는데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건물주를 만화가게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당연히 건물주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짜증을 냈는데 그때 또다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소리를 지른 여고생의 손에는 피범벅이 된 만화책이 들려있었죠. 일단 피가 묻어있는 만화책을 급히 치우는데 치운 자리를 보니 그 주변에 정붉은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놀란 건물주와 주인이 책장을 드러냈는데 그곳에 여자의 시체가 있었고 손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동안 구더기가 생긴 이유와 이상한 냄새가 설명이 되었던 겁니다. 시체의 정체는 이 주인이 이수하기 전 만화가게의 증인이었는데 건물주가 월세도 내지 않고 사라졌다는 그 전 주인이었죠. 이 여자 주인이 죽게 된 이유는 한 달 전 손님 비 때문이었는데 만화가게 주인을 짝사랑했던 그가 늦은 저녁 혼자 있는 주인을 겁탈하려다 그녀를 죽이게 된 거였습니다. 어찌할바는 얼었던 B는 시체를 만화책장 뒤에 숨겼고 연락이 되지 않자 건물주는 세입자가 갑자기 잠적한 줄 알고 자리를 내어왔던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이 당시 TV에 방영되면서 엄청 유명해졌던 사건입니다. 저한테는 특별한 추억이 깃든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전농동에서 학교로 나왔고 오랫동안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주변 어르신들께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되게 많이 혼났던 게 이 건물주님이 엄청 민감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건물주다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엄청 싫었던 건데 진짜로 귀신 때문에 살인범을 잡았다는 사건으로 다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비하인드로 듣다 보니까는 자세한 내용도 들을 수 있었는데 한 달 이상 부패한 시체에서 냄새가 엄청 났을 텐데 이게 거의 밀봉되다시피 벽장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뭐 그걸 닫아놓으니까 냄새가 안에서 밖으로 안 나왔던 건데 나중에 열고 나서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 나올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오래전에 이곳이 재개발되어서 건물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요. 그럼 찾아보다가 이거 보고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서 재밌었네요. 무서운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 추억이 생각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요. 저희 대학교는 지방에 있는 터라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천이라고 하기에는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애대한 산들이 많았죠. 그런 산 속에 들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체들 사이에서 유명한 떼가라서 선비들도 잘 알고 있는 페다였죠.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저가 친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배들이 혹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생길 일을 대비해서 남자 동기를 한 명 더 꼬셔서 가고 싶었지만 웬일이지 동기는 절대 안 가겠다고 해서 결국 둘이서 퇴가를 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동기가 나섰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하필이면 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퇴가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사실 면허딴지 2개월간 친구의 운전 실력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하튼 언덕을 조금 오르다 보니 퇴가가 바로 나왔죠.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안에는 방도 없고 낡은 마루만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왔던 초에 불을 붙였죠. 거미줄이 사방에 있는 걸로 보아 사람들이 왔다 갔던 흔적은 전혀 없었는데 집이 넓기는 했는데 가구도 모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은 허무했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친구랑 연락이 나누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확 꺼졌습니다. 저희는 순간 당황해서 재빨리 부둥켜 안고 주저앉아 버렸죠. 갑자기 놀란 마음에 1분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구석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랑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었죠. 그때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범이다. 분명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쌀단지 같은 걸 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고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거의 구르는 것처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여자가 저희를 째려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대로 차로 지팅해서 기숙사에 냈다 뛰어들어갔죠. 너무 뛰고 놀랐기 때문일까요?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알지만 저희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옆에서 쌀을 씻고 있는 것 같았죠. 저실게 치는 숨소리가 제 귓가에 바로 들렸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용기를 내서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소리 또한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같이 갔었던 친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로 맞은편에 친구 방에 있었는데 친구가 울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여자 천장에 붙어있었어. 그런데 눈이 없었어. 치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내버려다는 느낌이 너무 칙칙해.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한테 손을 뻗는데 소득도 하나도 없었고 손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사이사이로 뼈가 보이고 어떡해? 우리 괜히 갔나봐. 친구의 말을 듣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방에서 나오는데 저희를 보고는 하얗게 지르며 놀라는 겁니다. 그때 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그 친구의 살결인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안 그래도 돌을 먹고 있던 터라 당황해서 가만히 있으니 그 친구는 갑자기 저희 둘 손을 잡고 어디론이다 향했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는 저희를 확 돌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다 알고 왔어?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던 저희란 대답도 못하고 친구가 이끄는 곳으로만 향했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데 친구가 저희 발목을 꽉 잡고 놓치려 않았습니다. 잘못해 뒤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있었는데 이윽고 택시가 도착한 곳은 점집이었죠.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여자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엄청 째려보더니 이상한 의식 같은 걸 했는데 그렇게 몇 시간 정도를 굿이라고 생각되는 의식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쌀을 2문품 정도를 먹이고 소톱이랑 조금 잘라서 급을 같이 태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기숙사에 돌아온 우리에게 친구는 이제 괜찮다며 편히 자라고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긴장이 풀려서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죠.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무리 물었지만 친구가 해준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쌀 먹는 귀신을 잘 먹을 수 있게 절대 당해하지 마. 지금도 그 친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워낙 잘 웃고 착하고 밝은 친구라서 그때 친구가 지었던 질린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우는 둘째치고 쌀 먹는 귀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자. 보통 쌀 먹는 귀신은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된다. 제일 무서운 귀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보통 쌀은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격단지를 두어 개 모시는 집이 많았는데 그런 기운을 따먹는 귀신은 악기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 귀신을 건드리면 좋은 일이 당연히 없는 건데 속설에는 쌀 먹는 귀신을 건드리면 그 집에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섬뜩한 이야기도 있죠. 제사밥을 못 먹는 귀신들이 생쌀을 먹는다는 설도 있는데 이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쌀 먹는 귀신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다른 주점 웨이터로 일하고 있을 때 같은 주점에 있던 아가씨가 겪은 일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아가씨들은 대부분 가출해서 솔직 여종업원이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총 4명의 아가씨들이 여기서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다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여인숙에서 장기투숙하는 걸 알아봤는데 그중 2명은 여인숙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다른 방을 나가보러 갔답니다. 결국 남은 2명은 그곳 여인숙에서 살게 되었는데 분위기 자체가 워낙 이상하긴 했어도 싼 값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처음 받았던 느낌과는 달리 살다 보니 불편한 것도 없고 좋았답니다. 그렇게 여인숙에서의 첫날이 흘렀는데 새벽에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겁도 없었는지 누구냐고 문을 벌컥 열었는데 곱게 한복을 입고 머리를 쪽진 할머니가 서 있었죠. 주변 시장에서 떡을 파는 할머니였는데 새 이웃이 온다고 해서 얼굴 좀 모르고 새벽에 방문을 두드렸다며 사과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가씨들이 얼굴도 참 곱다고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팔다나 남은 떡을 나눠 먹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매일 밤마다 떡을 얻어먹는 게 미안했는지 할머니에게 맛있는 거라도 사드릴 겸 숙소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묵으시는 방을 물었는데 주인 얼굴이 사색이 되더랍니다. 아이고, 아가씨들도 그 할매 본 거요? 이거 진짜 큰일 날라고 이런다. 2 아가씨 모두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죠. 그 할매가 산 사람이 아니다. 그 할매 옛날에 아가씨들 살던 방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아직 거기 있나 보네. 그러고 보니 전에 살던 사람도 그 할매 얘기하던데. 안 되겠네. 용한 점쟁이라도 수사가 보이소. 그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골병 줘서 고소한다 아니다. 둘 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 뿐이었는데 분명 어제만 해도 그 할머니와 대화를 했고 그 방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니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슬슬 겁에 질려서는 가게 매니저를 통해서 용한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당에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죠. 1,000원만 들어오고 귀신은 절로 안 가라. 그 말을 듣고는 둘 다 그대로 주저앉아서만 제발 저희 좀 살려달라고 배원했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부정 4장을 써주고는 숙소방 내 모퉁이에 한 장씩 붙여놓고 새벽에 그 할머니가 오거든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아예 그 방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그 방에서 귀신을 직접 쫓아내야 두 사람에게 큰일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럴 수 없이 그날 지던 일도 쉬고 동서남북 사안에 부적을 붙여두고는 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항상 그 할머니가 나타났던 시간이 다가왔죠. 평소에는 똑똑하면 노크를 했는데 이날은 방이 떠나가라 컴컴 두드리더래야. 두 사람 모두 겁이 질려서 가만히 있으니 이제는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도 나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밖이 조용해졌는데 이내 할머니의 한탄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가씨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쌓았던 정이 있어서 함부로 못하고 결국 문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곱게 차린 한복이 아니라 누더기 옷에 머리를 산발한 할머니다.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뚫어져라 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년들아,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지다. 못 된단다. 저거 당장 안 떠라 이년들아. 평소처럼 착한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무서운 모습의 할머니를 보고는 겁이 질린 한 사람이 저멀로 부적을 때리고 있는데 나머지 한 명이 겨우 그걸 말립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얼굴이 더 찌그러지기 시작하면서 다시는 찾아오나 보라며 소리를 지르며 사라졌답니다. 날이 망명대로 두 사람이 무당집으로 다시 향했고 간밤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죠. 야 이 미친 도사, 내가 문 열지 말랬자. 어쩔 수 없었다는 하소연 나는 두 사람은 그래도 자신들이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물었죠. 이 년들이 술집 땡기는 년들이라서 머리다 안 좋은 기가. 야야, 어제 누가 부적대지 말라고 말렸노. 두 아가씨들은 갑자기 뭐가 뭔지 기죽벅죽인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 아가씨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너 아니었어 잠에서 묻다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애초에 그 문을 열었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불린 두 사람은 서로랑 말린 벌로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다른 무언가가 그들을 말렸던 거였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조사실인지 다른 귀신인지 몰라도 엄청 몸이 좋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줬어도 귀신에게는 절대 잘해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저도 친구 가게라 몇 번 놀러라서 그 아저씨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가끔 아가씨들이 향 피우고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당시 그곳이 부산 서동에 있는 단란시즌 닿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인숙을 가본 적은 있긴 한데 실제로 약간 음침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시설이 깨끗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거려지는 곳이기도 하죠.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쌍마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진짜 귀신 나와도 이해갈 정도로 무섭긴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귀신은 생각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보통 산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귀신의 목적은 산 사람에게 절대 좋을 리는 없겠죠.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더는 혼자 담아두기 힘들어 통해내본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그때부터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아버지와 조부모님 그리고 아버지와 재혼한 일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15살 차이 나는 배다른 남매 동생들도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정말 싫었던 아버지 곁에서 벗어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버지가 없을 때를 틈타 종종 조부모님께는 이사를 하러 갔었고 18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생긴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사이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렸다 세상을 떠나셨고 이윽고 뒤를 잇게 할머니도 치매에 걸리고 말았다. 그 후 10년 가까이 나는 아버지와 인연을 맺고 살았다. 그리고 몇 년 전 나 혼자 사는 아파트에 갑자기 일부 어머니가 찾아왔다. 솔직히 놀랐었다. 같은 곳에 살고 있으니 사는 곳은 금방 찾겠지만 이게 와서 나한테 무슨 용무가 있는 걸까. 현관 앞에 서서 무슨 일인지 묻자 일부 어머니는 도와달라고 말했다. 돈 문제인가 싶었지만 아버지는 회사 사장이다. 납달이한테 돈이 필요해 손을 벌릴 일은 없을 터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일부 어머니를 반해드려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일부 어머니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아버지를 신사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나의 부모님이 이혼한 원인은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었다. 상대는 재혼한 일부 어머니. 하지만 나는 딱히 일부 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찾아온 탓에 오래된 사초가 벌어지는 것 같다. 불안했을 뿐났다. 할머니 그것뿐이면 돌아가 주실래요?
또 듣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을부덩어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물것 같은 얼굴로 도새들을 좀 도와주렴이라고 말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겨울 때문에 장기 이식이 필요한 건가 싶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 났다. 을부덩어니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집이 귀신이 되어 나온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 무서워도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귀신이 나타나는 횟수가 많아지더니 점차 조부모님의 형상마저 변하기 시작했다. 무표정했던 얼굴은 점차 삐뚤어지고 평범했던 옷도 어느새 소복으로 변했다. 절에 교량을 부탁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몇 개월 전 잠을 자던 남동생이 울기 시작해서 상태를 보러 갔더니 이번에는 여동생이 방에서 괴로운 듯 신음을 냈다고 한다. 병원에서 방에 가보니 이제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변모한 그것이 여동생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을부덩어니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자 그것은 사라졌다고 한다.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귀신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헛소리로 치부해버렸다. 그 후 귀신을 여동생과 남동생이 잡고 있을 때 근처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 남동생이 5장은 아무 생각 없이 살피던 을부덩어니는 내 이름을 발견했다고 한다. 18살 차이가 날 뿐더러 내가 집을 나가고 태어났으니 그 아이는 내 존재조차도 모른다. 흔한 이름도 아니라 우연히 썼을 것 같지는 않고 남동생이 갓난아기일 때 집도 새로 이사했으니 당초 아예 당도가 없었다. 당황한 을부어머니는 이 이름을 어디서 들었냐고 남동생에게 캐물었다고 한다. 참돔중에 누가 계속 이 이름을 중얼거려. 너는 예의도 아냐. 내일은 어디 있냐고 하고. 이대로는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을부어머니는 내 주소를 나란히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한 번만 집에 와달라고 오인나 매달리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다. 아버지와 대면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보호만 하고 불쾌한 지기에 겉모습만은 멀쩡하게 생긴 아버지. 성인이 되면 언젠가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을 정도로 나는 아버지다 싫었다. 하지만 어린 동생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면은 접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조부모님 묘가 있는 장소와 연락처를 받고 을부어머니를 돌려보냈다. 다음 주일 나는 조부모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부모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조부모님은 첫손자였던 나를 무척이나 지워해 주셨다. 전형한 할아버지 할머니였다. 잔을 바치고 손을 모으자 눈물이 나왔다. 돌아가려고 물을 담은 통과 국자를 정리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향이 뚝 뿜어졌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분 나쁜 예감에 내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절에서 빌려온 물통을 가져다 주려고 하자 스님이 어느 문제 적으셨나요? 라고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성함을 대자 잠깐 와서 차라도 한잔 드시지요? 라고 권해오셨다. 금방 전 향이 꺾인 것도 마음에 걸려 나는 절에 들렀다 가기로 했다. 차를 마시며 여러 일들은 묻었다. 을부어머니가 여러 번 도량을 부탁했던 탓에 스님도 걱정하고 있었던 듯했다. 나는 을부어머니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다. 스님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그랬습니까? 라고 한마디 쓸 뿐났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부적을 한 장 찍어주셨다. 나는 을부어머니에게 전화해 성노하고 왔다는 걸 전했고 그날따 꿈에 조부모님이 나왔다. 넉넉한 소복을 입고 백발은 흐트러지고 눈은 핏발이 선 채 이리 쫙 찢어진 그 모습은 귀신 같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조부모님은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이 어디에선가 찾았다. 아니야. 집어. 자는 낮은 목소리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나자 온몸은 땀에 젖어 한기가 람돌았고 몸은 떨림이 멈추질 않았다. 다음날 이를 지고 스님이 된 동창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녀석은 영감 있는 놈이라 스님이 된 녀석이었다. 그 친구는 전자고 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끝나자 무심하듯 말했다. 조부모님은 나를 너무 아껴서 다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 하나로 남은 것 같다고. 그리고 그게 영원이 된 이후에도 이어져 점점 유감이 원망으로 바뀌어 미쳐간 것일 거라고.
이제는 더 이상 제대로 될 생각조차 할 수 없어 그저 애를 끼치는 귀신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어떻게 하는 걸까? 라고 물었다. 너는 괜찮아. 피는 이어져 있다지 너는 머가쪽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외가쪽 선조군들이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복 동생들은 나도 모르겠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을 이어갔다. 손을 대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동티가 내리진 않을 거라. 어둠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어둠과 함께해주신 여러분, 무서운 비밀들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해석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둠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